아버지가 의사셨고 예, 예. 형 셋이 전부 의사였고 저는 그 농과대학 가가지고 축산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그거를 집안 분위기가 나중에 뭐 농장을 하든 목장을 하든 일단 의사는 되라 그러는 분위기에서 했고, 그리고 의사를 되면서 저는 군대를 갔죠. 그래서 군의관을 한 20년 가까이 군의관 생활을 하고, 나는 뭐 대위까지는 꿈을 안고도 그래도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 일하고 그 군의관으로서 이러고 그런 것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. 우리 아버지는 애초에 고아원, 양로원, 뭐 이발소 이런 걸 하실 때 법인을 만드셨어요. 1937년에 사회복지법인, 그때는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재단법인이었습니다만 그 사업체들이 지금 이 서울에 한 20군데 있어요. 아직도 예,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 그래가지고 그 독거노인 보호하는데 뭐 이 어린이집 뭐 많은 그 시설을 한 20군데 갖고 있고, 선친의 질을 위해서 제가 과거 30년 동안 이사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뭐 자식들한테 상속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시고 자기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신 거를 실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6.25 전쟁 때 제가 그 전쟁의 이 참화 속에서 아마 내 군인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딱 졸업하면서 직업 군인으로 됐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이 봉급이나 이런 건 좀 낮았지만 나는 군인으로 국방에 앞장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, 결국은 그 공군에서 그 최고위직까지 하고 전역했으니까 뭐 열심히 했습니다.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로 한 30명 정도의 매년 그 지원자를 엄선해서 이 각 시도마다 우리는 저게 있거든요. 그 국립대학들이 충분히 있거든요. 거기에 정원에 위탁을 시키고 그 모든 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면 의과대학에서도 환영할 것이고, 그 우선 인재들은 공부를 잘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군사훈련은 어떻게 되느냐. 군사훈련은요,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름방학, 겨울방학 때 적어도 한 3, 4주씩 그 6년 동안 시키면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삼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본인이 지망하는 군을 택하게 할 수도 있고, 또는 뭐 우리가 선발하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군이 매년 30명 정도만 이렇게 배출하고 그러면은 별도의 군의과대학이라든지 뭐 군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특별한 예산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스스로 복무하고자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지 뭐 급여를 높인다든지 그걸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, 그리고 그 사회나 군이나 뭔가 좀 잘 살게 된 이후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나, 정신력이 좀 약화되고 그런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.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걸 노력을 했어요. 왜 노력을 했냐면 그때는 3년이 이제 기준으로 돼 있고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개월쯤 더 복무를 시켰던 때인데, 문제는 군의관은 그때 3년 2개월 뭐 이렇게 복무를 했거든요. 왜 그러냐면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삽입 안 해줬어요.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법무장교들은 그걸 혜택을 보더라고요. 지금 그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도 아마 긴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병역의 그 형평성을 봐서도
그거는 좀 낮춰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 더 연구해야겠죠.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그럴 때 이 의견이 둘로 갈려졌죠.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모든 그 진료권을 의사한테 기일이 된다. 그러니까 약국에서 증세를 말하고 조제를 해서 먹든 그거를 건조시키는 방법은 의약분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과 우리한테 그 조제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의 업무 영역을 줄이는 거다. 조제권도 박탈되고 상당히 그 위축될 수 있다. 이런 그 양론이 대결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정부에서 계속적인 이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보려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몰고 간 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결에 그걸로 몰고 간 거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나.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대형 병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교수급들이 그 전공의까지 파업한 상태에서도 응급 환자를 진료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기억이 남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료를 못 받아서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거를 안 남겼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다른 나라에는 그런 사례가. 지금도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의료 공급자라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장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소비자, 환자 측이나 또는 그 행정 책임자 정부나 이런 데서 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거를 정착시켜야지 중간에 끼인 그 환자나 국민들이 그래도 되도록 덜 피해를 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대화는 역시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의약분업 대란이라고까지도 그러는데 그 이후로 크게 좋아진 점이 있죠. 모든 의사들이 심지어 갓 졸업한 인턴까지도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참여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경륜을 갖춘 의사회 일을 많이 한 사람, 의료계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무시되면은 그거는 그 조직이 발전을 못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경륜과 이런 젊은 회원들의 그 열의 또는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잘 조화가 되기 어쩌면은 지금이 좋은 시점인지도 몰라요. 지금처럼 이 동네 의원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는 앞으로 그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국민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아마 재정이라든지 그 효율로 크게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부 외국에서는요, 어느 수준 이하의 환자를 보는 의원이 혹시 폐업할까 봐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발 힘들더라도 이 정도 우리는 지금 대강 어느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거든, 정부가. 그래서 나는 그런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이 동네 의원을 되도록 좀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언젠가는 내가 군을 떠나서 뭘 할 것인가, 결국은 환자 곁으로 가는데 나는 어떤 의사가 돼야 될까. 다행히 군에서 화상을 많이 경험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화상은 보고자 하는 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동료 의사들이 꺼리거나 그 다루기 싫어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면은 제대한 다음에도 내가 공헌을 일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군에 있을 때 화상 환자를 특히 열심히 진료했고 또 공부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용현의원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화상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 장비라든지 시설을 모든 걸 준비를 했고 이 심사평가원에 인정도 받았고요. 그래가지고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야 환자들을 위해서 이
오픈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러고 있습니다. 그 환자를 진료한다는 건 일종의 이 천직이라고들 그러거든요. 그거를 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2차적인 이득에는 조금 초연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제가 이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 능력을 초과해서 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그 환자를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게 그 환자한테 잘 하는 의사가 최고죠.